무더운 날씨에 안녕하십니까? 이번 핸드드립 수업을 같이 진행하게 된 강사 김영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핸드드립 수업은 수강자분들이 짧은 시간에 실제로 많이 써먹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두 강의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강의는 다양한 나라의 커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다양한 나라의 커피를 알아보면서 그 나라에서 대표하는 그 커피 이름들을 읽어보는 것이 첫 번째 강의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카페에서 커피 주문을 하실 때 원두를 사려고 이름을 보면 헷갈리실 때가 많으셨죠.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 나라의 원두들의 특징과 원두들의 이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실제로 핸드드립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피 수업을 진행하면서 엄청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핸드드립 할 때 물을 한 번에 다 부어도 되나요? 그 주전자는 뭐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나요? 원두는 무엇을 사용해야 되나요? 이러한 핸드드립을 하면서 발생하는 궁금증과 실제 집에서 써먹으실 수 있는 그런 핸드드립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드린 것처럼 다양한 나라들을 볼 텐데요. 첫 번째 나라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에티오피아란 나라는 카페를 가시면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에티오피아와 관련해서 있는 특징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커피의 고향입니다. 커피를 가장 처음 발견하고 사용을 한 나라는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혹시 칼디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칼디의 전설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어느 날 칼디라는 목동이 본인이 치는 양이랑 염소들이 흥분해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게 왜 저런가 싶어서 관찰을 해봤더니 주변에 있는 나무에서 빨간 열매를 먹고 그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본인도 그 열매를 따서 먹어보았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겁니다. 심장이 뛰고 흥분이 되어서 이게 좋은 거구나 싶어서 이거를 주변으로 알려주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커피가 점점 퍼지게 되었다라는 하나의 전설입니다. 이 전설이 에티오피아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커피를 처음 발견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전 세계적으로는 보통 한 4, 5위 정도로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의 산지입니다. 보통 커피의 나라들을 보면 유명한 산지들이 있는데요. 이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유명한 산지는 예가체프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지, 하라 등 다양한 다른 산지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커피의 등급입니다. 결점도, 즉 이제 불량 생두를 기준으로 생두의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요. 생두의 불량 생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등급을 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가장 좋은 등급은 그레이드 1을 뜻하는 G1이고요. 그 다음으로 G2, G3 해서 G7까지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G7은 혹시 어디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보시면 대문짝만하게 G7이라고 적힌 원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남아 여행을 가셔도 G7이라는 원두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G7은 이 에티오피아의 등급 G7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에티오피아의 특징은요, 커피의 맛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커피 맛은 과일 향과 꽃향이 풍부한 향미가 좋은 밝은 톤의 커피입니다. 이번엔 커피의 이름을 읽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이름을 읽을 수 있으려면 크게 6가지의 요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라, 지역, 농장 이름, 품종, 가공 방식, 등급 이 6가지입니다.
나라, 지역, 농장 이름은 일반적으로는 그 커피를 생산한 지역을 나타내는 정보고요. 품종은 커피에 대한 품종을 나타내고, 가공 방식은 처음 들어보시죠? 가공 방식은 무엇이냐면 커피를 생산할 때는 이제 커피 열매 안에 있는 씨를 빼서 가공을 하는데 그 씨가 저희가 먹는 커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씨를 어떻게 빼냐에 따라서 커피의 맛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을 가공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가공 방식에 대한 설명은 크게 많이 하진 않고요. 이게 가공 방식이다라고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급이 있는데요. 등급은 나라마다 기준과 표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등급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요소 외에도 짜잘하게 다른 여러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은 이 6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커피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커피의 이름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G2이고요. 두 번째는 에티오피아 시다모 G4 워시드입니다. 자, 이러한 이름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 텐데요. 우선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G2, 이건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에티오피아는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요. 예가체프는 그 나라 안에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G2는 그레이드 2, 등급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에티오피아 시다모 G4 내추럴입니다. 아까 제가 워시드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추럴로 보시면 되겠고요. 에티오피아는 나라를 뜻하고요. 시다모는 지역, G4는 등급이고요. 내추럴은 가공 방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카페 가시면 많이 볼 수 있는 원두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특징도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아 커피입니다. 루아 커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흔히 고양이 똥 커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이 루아 커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루악이란 단어는 인도네시아어로 사양 고양이를 뜻합니다. 예전엔 세계에서 이 가장 비싼 커피라고도 불렸었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고가의 커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별명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1kg에 보통 한 20에서 50만 원 정도 선이고요. 그래도 굉장히 고가의 커피이죠. 그럼 이 루아 커피는 왜 이렇게 비쌀까요? 그건 생산 과정이 좀 어렵고 희소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사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럼 이 열매를 먹었을 때 고양이 몸에서 맛없는 성분은 고양이 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맛있는 성분은 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맛은 굉장히 달달하고요. 그리고 향도 좋고요. 묵직한 바디감이 일품인 커피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격도 비싸고 맛도 괜찮고 하지만 동물 학대 논란이 좀 있는 커피이기도 합니다. 사육장 환경에서 계속 커피 열매만 먹고 배변 활동을 하고를 반복하다 보니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럴 때 방생을 하여서 이 고양이에 대한 학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요즘은 사육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편한 커피라는 인식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량입니다. 커피 생산량이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다음으로 많이 생산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3, 4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지입니다. 산지는 수마트라, 자바, 술라웨시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등급 표시입니다. 인도네시아도 결점도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를 하고요. G1부터 시작을 해서 G6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커피의 맛입니다. 커피의 맛은 굉장히 쓰고 묵직한 맛입니다. 아시아의 커피 특징이 쓰고 묵직한 것인데 인도네시아도 결을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커피 이름들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커피 이름입니다. 인도네시아 만델링 G1 TP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나라를 뜻하고요. 만들링은 품종, G1은 등급, TP는 트리플 피킹의 약자인데 그만큼 불량생두를 많이 걸러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까 6가지의 메인 요소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팁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런 요소들도 원두 이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원두 이름을 고를 때 내가 무엇을 고를지 모르시겠다면 긴 이름을 가진 원두를 선택을 하신다면 좋은 원두를 선택할 확률이 올라가니 꼭 이 팁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두 이름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 G1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나라를 뜻하고요. 자바는 지역을 의미하고요. G1은 등급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나라는 과테말라입니다. 과테말라도 카페 가시면 엄청 많이 보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과테말라의 특징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산지대입니다. 과테말라에는 화산 분출 지점이 327개가 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 지형으로도 이루어져 있어서 고도가 높고 화산토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고 화산토에서 자란 식물은 맛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테말라의 커피는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량입니다. 전 세계에서 10위 정도를 하는 생산량입니다. 한 20만 톤 정도를 재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산지입니다. 산지는 안티구아, 우에우에 테나운고, 코반, 산타로사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등급입니다. 고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게 되고요. 가장 좋은 등급은 SHB, 그 뒤로는 HB, 쭉쭉쭉 넘어가서 굉장히 그 뒤로도 많은 등급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커피의 맛입니다. 과테말라의 커피는 가볍고 산뜻한 커피부터 시작을 해서 묵직하고 고소한 커피까지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유명한 커피는 연기향이 나는 스모크 커피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테말라 원두의 이름을 읽어보실 텐데요. 유명한 커피 이름은 첫 번째는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테말라 우에우에 테난고 킨 워시드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는 나라, 지역, 등급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과테말라 우에우에 테난고 킨 워시드는 나라, 지역, 농장, 가공 방식을 의미합니다. 보통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쪽에서 농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만큼 고급커피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나라,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커피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커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네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량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구적이고 현대화가 잘 된 커피 생산지이기도 하고요. 2018년 기준으로 약 300만 톤을 생산하였습니다. 180만 톤을 생산한 2위인 베트남과는 약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양이지요. 이렇게 많은 생산량을 가지다 보니 다른 원두들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상업적으로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보시면 블렌딩 원두가 많은데 이 블렌딩 원두에는 브라질 커피가 웬만하면 30에서 50%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원두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산지입니다. 세아도, 상파울루, 에스프리투 산토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등급입니다. 등급을 매기는 기준은 결점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표시는 넘버 2부터 시작을 해서 넘버 6까지 있습니다. 넘버 2 대신에 NY2로도 표기를 합니다. NY2에서 NY8까지 등급이 있고요. 그리고 FC, GC라는 표시도 보실 수가 있는데 FC는 Fine Cup, 정상적으로 수확한 체리라는 뜻이고요. GC는 Good Cup,
바닥에 떨어진 체리를 별도 가공해서 만든 커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보시다 보면 이상한 점 못 찾으셨습니까? 가장 좋은 원두 등급에 넘버 2가 붙어 있습니다. 넘버 1이 없는 이유는 커피를 보았을 때 커피 안에 결점도가 없어야 넘버 1을 줄 텐데 그런 커피는 없기 때문에 넘버 1은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원두 이름을 읽어보실 텐데요. 브라질 산토스 넘버 2라는 커피가 있고요. 브라질 세하도 NY2FC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브라질 산토스 넘버 2인데요. 이거는 나라, 지역, 등급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산토스는 생산지는 아니고요. 수출되는 항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브라질 세하도 NY2FC인데요. 이거는 나라, 지역, 등급, 파인컵, 등급이죠. 이렇게 등급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다양한 나라들의 특징과 커피 이름 읽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실제로 핸드드립 하는 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바리스타 강사 김영빈입니다. 저번 시간엔 이론을 했었죠. 이번 시간엔 직접 핸드드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핸드드립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직접 써먹으실 수 있는 핸드드립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드립 도구는 여기 다음과 같이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여기 왼쪽이네요. 그라인더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라인더가 있는데 이 그라인더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저희가 커피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수동 그라인더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기 자동 그라인더도 있습니다. 물론 자동을 하시면 좋지만 수동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동을 하실 때는 R 사이즈를 반드시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 R 사이즈 맞추는 방법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조절 나사가 있습니다. 이것들 다 분해하셔서 조절 나사를 돌려주시면 이 안쪽에 날과 날 사이의 거리가 있는데 이 조절 나사를 통해서 날과 날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셔서 적절한 분쇄 사이즈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드립포트입니다. 주전자 아닙니다. 요건데요. 드립포트인데 이 드립포트는 그냥 저희가 커피를 내릴 때 물을 부을 때 사용하는 용도고요. 이걸 사용하실 때 주의점은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의 물만 넣는 것이 아니고요. 이 포트에 최대 80% 이상은 넣어 주셔야 그 추출하는 데 좋습니다. 이유는 물이 가득 차 있어야 그 물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요. 커피 내릴 때 물 온도를 유지시키시는 게 굉장히 좋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드립 서버입니다. 시중에 이 드립 서버 굉장히 여러 종류가 많은데요. 제가 사용해 본 것 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관리가 괜찮은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비커 같이 생긴 서버입니다. 이게 지금 커피 추출량을 보기에도 좋고요. 입구가 커서 관리하기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컵같이 생긴 드리퍼입니다. 이 드리퍼도 엄청 종류가 많습니다. 카페 가시면 뭐 동그란 것도 보셨을 거고 뭐 길쭉한 것도 보셨을 거고 너무 많은데 오늘 제가 사용한 이 드리퍼는요. 칼리타라는 드리퍼입니다. 이 드리퍼는 다른 드리퍼들보다 균형 잡힌 진한 맛을 표현하기에 좀 적절한 드리퍼입니다. 하리오, 칼리타, 멜리타, 고노 등등 정말 많은 드리퍼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게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도자기, 동, 스텐 여러 재질들이 있지만 편의성이나 맛 같은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봤을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플라스틱 재질의 드리퍼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드립 필터가 있습니다. 드립 필터가 있는데요. 이 드립 필터는 황토색 필터가 있고 하얀색 필터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표백의 차이입니다. 황토색은 표백을 하지 않은 거고요. 하얀색은 표백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느냐? 콩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한번 내려보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약배정 콩, 즉 밝은 색깔의 콩은 첫 번째 알려드리는 푸오버식 방법으로 한번 내려보시고요. 강배정 콩, 보다 진한 색의 콩은 두 번째 알려드리는 바이패스라는 두 번째 방법으로 내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 알려드리는 방법은 푸오버식 핸드드립입니다. 일반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카페를 가시면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커피를 추출할 때 물이 커피 위를 범람하면서 가득 차는 모습을 보고 푸어오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 많이 부어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푸어오버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따라하기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어오버식 핸드드림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원두 분쇄를 하셔야 되겠죠. 원두 분쇄는 15g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분쇄는 굉장히 다 똑같이 균일하게 분쇄가 되진 않습니다. 가장 눈에 많이 보이는 그 커피 입자의 사이즈가 자로 재봤을 때 한 1mm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분쇄가 끝나셨다면 두 번째, 뜸을 들여주셔야 됩니다. 본격적인 커피 추출에 앞서서 커피가 잘 녹아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적은 양의 물을 부어서 똑똑 떨어지게 해주시고요. 커피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적셔 주어서 30초 동안 불림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추출을 진행하시는 건데요. 물이 드리퍼의 80%가 찬 상태에서 그 수위를 유지해 주시며 한 자리에 계속 물을 부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물이 좀 덜 식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부으실 때 높이를 최대한 낮춰서 진행해 주시면 커피 추출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해보실 텐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과정을 실제로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원두 분쇄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원두는 15g을 분쇄를 할 겁니다. 자, 실제로 댁에서 하실 때는 막 저울로 재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계량 스푼으로 저울 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15g을 사용하실 건데 이 계량 스푼이 10g짜리입니다. 그래서 15g을 받으시려면 이 스푼으로 가득 한 스푼 반을 사용하시면 저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적절한 양의 원두를 분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원두를 15g을 이렇게 한 스푼, 저희 넣겠습니다. 한 스푼 넣고 그리고 반 스푼 넣으시면 저희가 원하는 양의 원두가 담기고요. 여기서 이렇게 직접 갈아내시면 이제 원두가 됩니다. 자, 근데 저희는 시간상 미리 먼저 좀 갈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원두를 갈아놨고요. 요거를 이제 그 드리퍼를 이제 올리시고 그 안에다가 드립 필터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드립 필터 같은 경우는 빗금이 있습니다. 이 빗금을 따라서 먼저 접어 주셔서 이 드리퍼에 장착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밑에 부분을 빗금 따라서 이렇게 꾹꾹 눌러 접어 주셔야 됩니다. 꾹꾹 접어 주셔야 되고 옆면도 이거는 반대로 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 드리퍼 모양에 맞게 장착이 딱 잘 됩니다. 펴서 넣으시고 그리고 아까 갈아놨던 원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두를 담으셨다면 원두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표면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요거를 담으신 다음에 살짝 흔드셔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면은 드립할 때 좀 더 안정적인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물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80% 이상은 채워주시는 게 좋고요. 물의 온도는 보통 90도 정도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뜸들이기를 진행할 텐데요. 뜸들이기는
원두 표면 전체가 그리고 안에 있는 원두들이 다 젖을 수 있을 정도로만 물을 부어주시고 그 뒤로 가만히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를 잡고 가운데서부터 돌아 나갑니다. 돌아 나가서 전체가 다 젖는다면 물을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이머를 사용하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지금은 간편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속으로 한번 30초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0초 지났고요. 그리고 지금 물 떨어지는 걸 보면은 물이 확 많이 빠지게 돼도 별로 안 좋고요. 물이 아예 안 빠져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물의 양을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원두 양에 비해서 한 2배, 3배 정도 물을 더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초가 지났기 때문에 푸어오버식 핸드드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서부터 물 붓기를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십니다. 이렇게 쭉 퍼져 나가셔서 그래서 물이 이 드리퍼에 한 80% 정도 찰 때까지 물을 계속 부어주세요. 골고루 부어주시다가 자, 물이 찼으면은 이 물의 수위가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않도록 물의 양을 똑같이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 물 떨어지는 높이를 위에서부터 붓게 되면 이 물이 줄기가 얇기 때문에 물이 빨리 식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일정한 물의 양을 계속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유지하시냐? 100ml가 될 때까지 이걸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ml가 될 때까지 이 물의 양을 유지를 해주시고요. 100ml가 아니죠. 요거 230ml까지 부어줘야 됩니다. 제가 두 번째 거랑 헷갈렸네요. 230까지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립을 하다 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는 여기 밑에 떨어지는 커피 표면을 보시면요, 예쁜 커피 구슬이 굴러다닙니다. 호박색의 커피 구슬이 굴러다니는데 이게 커피가 너무 오래되면 이 구슬도 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드립을 하시면서 한 번씩 보면서 하시면은 굉장히 힐링도 되고 좋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230이 다 되어 갑니다. 이렇게 해서 네, 커피 향이 딱 맞게 떨어지네요. 이렇게 해서 230ml가 되면은 드리퍼는 바로 옆으로 옮겨 주시고요. 자, 요 뽑은 커피를 뽑으셨으면 바로 좀 섞어 주신 다음에 저희가 먹을 잔에다가 예쁘게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푸오버식 핸드 드립은 이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이패스식 핸드 드립입니다. 물을 적게 부어서 드리퍼 안에 물이 안 차게 하는 방식입니다. 추출할 때 물이 드리퍼 안에 꽉 차는 것이 아니라 여과되면서 커피를 녹여내기 때문에 바이패스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푸어오버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방법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두 분쇄. 아까 15g 하셨죠? 지금은 20g을 할 거고요. 분쇄 사이즈는 자로 쟀을 때 한 1mm에서 2mm 정도 사이에 들어가시게 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뜸을 들이셔야 됩니다. 뜸 들이는 거는 아까랑 동일하게 적정량의 물을 부으셔 가지고요. 물이 방울방울 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양만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추출을 진행하시는데 이 추출이 아까랑 좀 다릅니다. 이 추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물이 안 차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좀 안 차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냐면 커피퍽의 중앙에다가 작은 원으로 6바퀴를 천천히 돌려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큰 원을 6바퀴를 돌리면서 나가실 건데
이렇게 하셔서 커피 추출량은 100ml까지만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한 커피를 뽑아내신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130ml 더 추가를 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패스식 핸드드립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원두 분쇄를 하셔야 되겠죠. 아까 원두 분쇄는 15g 하셨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진하고 맛있는 커피를 먹기 위해서 조금 더 양을 쓸 겁니다. 그래서 20g을 분쇄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20g은 아까 했던 것처럼 미리 좀 갈아놨습니다. 자, 서버 위에다가 이렇게 드리퍼를 올려주시고요. 여기다가 드립 필터를 이렇게 접으실 겁니다. 자, 요거 접으실 때 꾹꾹 안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물을 부을 때 이 필터가 다 펴집니다. 펴지면서 커피퍽이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탁 꾹꾹 눌러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장착을 시켜주시고 갈았던 20g의 원두를 이쪽에 넣어주십니다. 자, 놓고 나서는 여기 안에 있는 커피퍽을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흔드실 때는 크게 두세 번 흔들어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좋습니다. 요거를 하실 때 이렇게 짤짤짤짤짤 계속 많이 터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큰 가루는 위로 뜨게 되고요. 작은 가루는 밑으로 깔리게 되면서 작은 가루들이 필터를 막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커피 맛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두세 번 만에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평평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려주시고 이제 물을 좀 받아 오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방법에서 설명을 못 드렸던 커피 내리는 자세를 두 가지만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클래식한 방법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방법이죠. 그런 거는 왼손을 땅에 탁 짚어 주시고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커피 추출할 때 돌려주시면서 추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렌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트렌디한 방법은요. 이렇게 드리포트를 딱 위치를 시키시고 왼손에 두 손가락 가지고 위에 탁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손떨림 보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손떨림 보정 효과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멋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인 클래식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뜸을 드릴 텐데요. 뜸은 아까랑 동일하게 커피 전체가 다 젖을 때까지만 물을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빈틈없이 돌아 나갑니다. 돌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가운데 부어주다가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30초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을 부었을 때 원두가 막 뽀글뽀글 부피가 커집니다. 막 부풀어 오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두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차 있습니다. 가스가 많이 차 있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 뜨거운 물을 만나면서 반응을 하면서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얘네들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 커피 추출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뜸을 들이는 이유 중 한 개인 이 가스 배출 현상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0초가 지났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작은 원 6바퀴, 큰 원 6바퀴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운데서부터 처음에는 가운데다가 조금 부어주세요. 부어주시다가 이제 작은 원 6바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자, 6바퀴가 되었습니다. 이제 퍼져 나가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자 마지막입니다. 6바퀴.
이렇게 하시고 커피를 딱 봤을 때 딱 100ml가 되었네요. 이렇게 100ml를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100ml가 되면 접시 옆으로 딱 옮겨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가수를 진행할 겁니다. 물을 좀 더 섞어 주실 건데요. 이렇게 드셔도 맛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여기다가 130ml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물 따를 때 이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쪼록쪼록 거리는 거. 그래서 230이 되었고요. 이것도 이제 커피에다가 물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또 잘 섞여야 되겠죠. 그래서 붓고 나면 이렇게 확 흔들어 주십시오.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섞으셨으면 저희가 먹을 잔에다가 예쁘게 커피를 따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준비한 건 다 알려드린 건데요. 이 중에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린싱 안 하죠? 린싱? 린싱이란 것은 드립 필터에 원두를 담기 전에 미리 뜨거운 물을 적셔 주어서 종이 냄새와 이물질을 빼주는 그런 행위인데요. 이거는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린싱을 안 하는 이유는 물을 먼저 부어버리게 되면 커피와 물이 빨리 만나기 때문에 추출 시간에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커피 맛이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 보다는 어떤 변수에 있어서 그 이유를 알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풍성한 커피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잘 기억하셔가지고요. 향기로운 커피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